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과 사무관이신 김민섭 사무관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소개해 주신 인권위원회 김민섭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토론문을 준비했고, 혹시 이제 저희 장비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봐주시고, 지금 동시통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좀 쉬운 용어로 좀 일반적인 얘기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저희 팀장, 저 윗분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사람의 업무라는 것은 결국은 말과 글이다. 그러니까 모든 업무의 결과물 아웃풋은 말과 글로 나타나고 그 말과 글을 어떻게 다듬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주느냐에 따라 당신의 평가가 갈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말이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는데,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의 핵심 요소는 자신의 양심, 자신의 사상, 자신의 내면의 얘기를 얼마나 자유롭게 외부에 표출하고 교환하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뭐 이 얘기는 국내외의 모든 학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서도 예외 없이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얼마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느냐가 민주주의의 척도를,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보장되느냐가 민주주의 척도라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 학생 시절에는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또 제가 인권위원회에서 이 정보 인권, 그러니까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이라든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좀 많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개인적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회자이신 김강희 변호사님께서 5분을 더 주셨기 때문에 원래 안 하려고 했던 제 개인적인 일화를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1934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1934년생이면 10대 초반까지는 일본 식민지에서 생활을 하신 것이고요. 10대 후반에는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에는 한국 전쟁을 겪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직업군인의 길을 택하셔서 군에 들어가셨단 말이죠. 장교로 한 30년을 복무하셨는데, 군 복무를 하시던 시절에 거의 대부분은 한국의 군사 정권 시절.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거의 모든 일생은 이제 그런 흐름을 따라 말 그대로 이제 20세기 한국 현대사의 격동을 그대로 겪으신 분인데,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과거 얘기를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다 보면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 예전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제가 여쭤보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세요. 말조심을 해야 되는 시대였다.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그야말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지금의 우리나라는 너무 좋아졌다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21세기 2019년의 한국은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가 그럼 보장이 되는 국가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섣불리 긍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토론문에도 써놨습니다만 특히 지금 한국은 굉장한 정치적 격동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극명한 대립이 좀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의 주요 이슈, 오늘 지금 이 세션 주제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가짜 뉴스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가짜 뉴스도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것이 한국에서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조차도 좀 내려진 것 같지가 않은데, 서로가 서로의 말을 가짜 뉴스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토론문에 적었습니다만 어떤 언론사에서는 이런 말을 썼어요. 내 편이 아니면 가짜 뉴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표현의 자유의 좀 어떤 형해화를 좀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다시 주제로 돌아오자면 이 사실적시,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말하는 명예훼손죄라든지 모욕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앞서 발제자와 토론자 세 분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기존에는 이제 정치인이나 유명인, 공인에 대한 주제로 언급이 되다가 이제는 이제 완전 일반인들까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이미 방금 전에 손진 변호사님께서 실제 사례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인터넷에서 글 쓰면 조금이라도 약간 그 험한 얘기가 오고 가면 예, 대법원에 고소한다는 막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또 실제로 그 경찰서에 찾아가서 고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실제 아는 경찰한테 들은 얘기는 하도 그냥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고소하겠다고 찾아오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야에 이러이러한 건은 고소 안 된다라는 판례를 몇 개 뽑아놓고 이렇게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오면 이렇게 보여주고 좀 이렇게 이거 이 정도는 그래도 또 나는 그래도 고소하겠다, 저놈을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우격다짐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 그랬나.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이제 뭐 정치적인 이슈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의 법 문화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이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관련 법률, 한국에서의 법률은 이미 이렇게 다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뭐 대략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굳이 구분하자면 오프라인에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있고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그 모욕행위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데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처벌이 강합니다. 저는 그 인권위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이 정보통신망법 그 개정 업무에 몇 번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 개인정보 보호 분야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알지는 못하는데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에, 그러니까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정보통신망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들어간 그 시대적 배경이 그 2000년대 중후반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2006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정확치 않은데 이건 대략 그쯤 됩니다. 그때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급격하게 온라인에서의 그 모욕이나 흔히 말하는 그 악성 댓글, 악플이 이제 급격하게 문제되기 시작한 때여가지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정보통신망,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요구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이것이 적법한지,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각각 판단을 내렸는데 뭐 제가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재판관 9명 중에 이제 7대2로 합헌,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모욕죄에 대해서도 그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대3으로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판단이 내려져서 현재의 실정법상으로는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죄의 그 형사처벌, 범죄화를 모두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주목할 것이 이 두 가지 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그 소수 의견입니다. 이 소수 의견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그 헌재 결정 소수 의견을 보면 굉장히 그 시사점 있는 얘기를 하세요. 비방할 목적과,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처벌의 조건이 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어떤 공익적인 비판할 목적, 그러니까 비방과 비판이 과연 구분이 되겠는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기 같이 좀 말씀을 듣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 비난과 비판, 그러니까 비방과 비판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단어 의미로 구분되는지조차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판단은 이것이 비방할 목적, 어떤 것은 뭐 공익적인 이런 목적에서 비판할 정당한 비판의 목적, 이게 어떤 선에서 구분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역시 그 헌법재판관 소수 의견 두 분도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모욕죄에 대한 판단도 역시 소수 의견을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일단 모욕의 이미 그 앞서 토론자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얘기입니다. 모욕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개인적인 감정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것은 모욕이다, 저 표현은 모욕이 아니다라고 이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상식인데요. 근데 어떤 것은 모욕이고 어떤 것은 모욕이 아니다라고 누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이 소수 의견 세 분 재판관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 더 재밌는 것이 그 이제 인터넷에서 새로 생겨나는 약간 멸칭 신조어가 생겨나면 이거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냐 없나. 그러니까 없던 단어가 새로 생긴 거죠. 이게 저기 동시 통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딱 생각나는 단어 있으시죠? 예, 무슨 충. 예, 그러니까 오늘 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언급을 하겠습니다. 무슨 그 한국에는 그 일간 베스트라는, 그러니까 일베라고 하는 그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 회원들을 좀 무시하고자 하는 표현으로 일배충이라고 부르냐, 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어가 확장 발전을 해서 온갖 곳에 충자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아이를 끌고 오는 엄마들은 맘충이라고 부르고요. 뭐 그냥 충만 갖다 붙이면 모욕적인 표현.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새로 생긴 신조어는 형법의 처벌이 대상이 되는 모욕적인 표현인가 아닌가? 그걸 누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지적, 우려를 이 헌법재판관 그 세 분이 하고 계세요. 최근에 입법 동향도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굉장히 극명합니다. 어떤 국회의원께서는 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공익적인 요건을 더 강화해서 처벌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하시는 의원도 계시고, 또 역으로 어떤 국회의원께서는 정반대 입장에서 사이버 모욕죄도 형사처벌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하고 계시는 의원들도 계시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의 이 문제를 둘러싼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인권기준 뭐 이미 다 말씀해 주셨지만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유엔 자유권교약위원회, 특히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그 이제 어떤 젠더 기반에서 사실을 적시한, 용감하게 어떤 과거의 성폭력을 폭로한 여성들에 대한 어떤 공격 수단으로 이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지적했다는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2013년에 저희가 이제 그 당시까지의 정보 인권에 대한 논의를 종합을 해서 정보 인권 보고서, 종합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그 약간 좀 입장이 좀 양자를 다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자리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형사처벌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되, 다만 타인의 명예를 좀 약간 극심하게 훼손하는 그러한 온라인상의 표현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 좀 공공의 이익을 좀 더 넓게 해석해서 완화하는 표현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견이 이제 2015년도에 그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낸 저희 인권위원회의 의견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 2009년도에 나경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때도 이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이제 그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근데 그때 의견 표명도 약간 좀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버 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그러니까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굉장히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하긴 해야 되지만 또 어떤 이런 심각해져가는 사이버 폭력의 문제를 방기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중립적인 입장. 그래서 이제 정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 당사자의 고소에 의한 친고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요거는 제가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인권위원회가 요 의견 표명을 했던 2009년이
그때 그 이제 유명 연예인들,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굉장히 모욕적인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로 막 자살하고 이게 극심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 인권인으로서는 그런 사회적 환경에서 섣불리 어떤 모욕죄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도 이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의견을 내는 것이 굉장히 좀 쉽지 않았던 좀 그러한 시대적 배경도 있음을 좀 감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앞서 특히 우리 저기 그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는 기본적인 입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 사이버 명예훼손, 그러니까 그 온라인상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죄나 단순한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에 불과한 모욕죄는 원칙적으로는 비범죄화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부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러한 입장을 기반으로 해서 좀 올해 안에 저희 인권위원회의 좀 의견 표명을 하나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고민인 것은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가장 고민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로서 그 어느 일방의 의견만을 채택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회의 여러한 의견을 그 취사, 조율, 조합, 비교 형량에서 그 적정한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 만약에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면 바로 저희 인권위 내부에서조차 아니 지금도 악성 댓글, 모욕적인 표현으로 유명인들이 자살하고 막 극심한 이런 사회 혼란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규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라는 반론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형사벌이라는 법감정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이 형성된 법감정이라는 것은 이 법 문화적 이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것, 인식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대안으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비범죄화를 그러니까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해서 비범죄화를 추진하되 그 예를 들어 기존 법에 보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같은 이제 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구들 또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민사적인 어떤 대안적인 분쟁 제도를 도입해서 좀 실효적으로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돈으로 이렇게 처벌을 하든지 또는 사과를 하게 한다든지 물론 뭐 사과 표시의 강제는 또 다른 어떤 양심의 자유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비범죄화돼 그 비범죄를 상쇄하고 한국 사람들의 법감정을 이렇게 좀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러한 대안적인 민사적 제도가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그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입장에서 좀 정책적인 대안을 좀 정부에 제시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최대한 기울여 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